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명심은 추미애. 국회의장 선거 애초에 후보 등록한 사람은 4명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2명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네, 맞아요. 어제 하루 만에 정성호, 조정식 두 사람이 돌연 사퇴하면서 이제 2파전이 됐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부터 기류가 감지되긴 했었어요.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좀 뒤늦게 정리됐다, 추미애 당선자로 정리됐다 이런 소문은 돌았었거든요. 금요일에 저희가 뉴스게임 코너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또 최재성 정무수석도 들었다 그런 소문을 여의도의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것 자체를 막 기사로 쓸 정도 확인까지는 잘 안 됐었는데 이렇게 됐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쪽 메신저가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렸대요. 추미애로 정리됐으니까 뽑아라. 그러면 지금 추미애 의원식 두 후보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추미애 후보 쪽으로 교통정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출입 기자도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한테 물었습니다. 명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명심은 순리에 있다. 사실 이 정도면 대답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례상 최다선, 최고령이 맞는 게 이제 관례인데 최다선이 지금 6선에 조정식, 추미애 2명이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조정식 의원이 63년생, 추미애 당선자가 58년생으로 추미애 당선자가 더 나이도 많기 때문에 네. 순리에 있다라고 말하면 사실상 대답이 된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된 거예요. 예, 명확히 딱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조정식 의원도 어제 사퇴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추미애 당선인이 최다선이고 연장자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추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물론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를 포함한 기자들한테 문자로 뚜벅뚜벅 가겠다라고 밝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겠다 입장은 밝힌 거죠? 네, 그래서 일부 남아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진짜로 명심이 추미애 의원한테 있는 게 맞긴 맞아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면 이제 추미애 의원으로 이제 낙점이 됐느냐를 봐야 될 텐데 네. 이건 이제 사실상 이제 추론 해석의 영역일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취재를 해보면 첫째 공격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깝기로 따지면은 정성원 같은 경우에는 35년직의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가깝고 누가 뭐래도 친명계 좌정이죠. 그렇죠. 뭐 7인의 옛날에 좌정으로 꼽히기도 했었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이해찬계로 이제 들어와서 사무총장까지 맡았을 정도로 핵심 친명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둘 다 되게 점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례, 품위 이런 것들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면에 추미애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앞뒤 안 가리고 뭐 아주 이제 끝까지 이제 파고 공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장의 대여 공세, 뭐 입법 성과 이런 것들 내기 위해서는 좀 원사이드한 추미애 당선자가 필요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당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하. 둘째로는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가 있어요. 연임 문제하고 국회의장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8월에 연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원내대표가 이미 박찬대 의원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당의 투톱이 이재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친명 핵심 인사가 원내대표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의장까지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으로 또 친명이 되게 되면 너무 이재명 색깔이 진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추미애 당선자도 친명이지만 친명 핵심, 뭐 친명 좌장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추미애 당선자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색깔도 꽤 센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다라는 해석도 당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민주당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라는 게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원내 의사 일정 얘기를 할 때 뭐 의장이 뭐 결단할 거다, 뭐 의장 결단만 남았다, 혹은 의장이 협의해오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당분간 이제 추미애 의장이 된다면 듣기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당선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뭐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렇게 좀 공격했을 정도로 나름대로 방향성이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타자는 해병대원 수사위합 특검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쓰고 국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다다음 주에 재표결할 걸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이 재표결에서는 재의결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국민의힘에 이탈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내 지도부가 우리 그냥 다 같이 표결하지 말고 나가자 이러면은 남아서 하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근데 22대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재발의를 할 텐데 그때 이 이슈가 아마 도마 위에 오를 거고 그때 또 이제 추미애 의장의 역할들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주말 사이 이렇게 교통 정리가 스르륵 되는 모습 보면서 어떠셨어요? 뭐 좀 한 줄로 요약하면은 듣보정이다. 그게 뭡니까? 듣도 보도 못한 정치다. 예. 이게 최근에 동아일보가 사설을 쓴 제목이에요. 그때 최근에 그 함성득 이제 뭐 이명박 교수 예. 두 비선 논란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정치 뭐 이렇게 사설을 써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국회의장 선거에 당 지도부가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개입을 한 거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에요. 소위 말하는 뉴 노멀. 그래서 당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와요.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박찬대, 그러니까 중앙일보 단독 기사 뭐 제목이 이런 겁니다. 명심은 추미애, 박찬대, 조정식, 정성호의 불출마 요청 뭐 요즘 설명한 건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일에 조정식 의원을 6일에 정성호 의원을 각각 만났는데. 근데 7, 8일에 이제 등록을 하니 이후에 완전히 좀 세게 이제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김광현 기자가 설명을 했던 거가 이제 전체적인 기류인 거죠. 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해서는 오히려 추미애가 낫다. 뭐 이렇게 정무적 판단했다라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히려 이렇게 전례도 없이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의 당대표나 원내 지도부가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오히려 이 팀 여기가 친명 일색당이다라는 거를 더 강화를 하는 걸 수도 있죠. 차라리 자율적으로 맡기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옛날에도 다 친문이었어요. 이를테면은 모두가 친문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전 국회의장 선거까지 더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으로 나왔을 때 한다고 나왔을 때 그러면은 추미애가 국회의장이니까 뭐 이재명 정도가 연임하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런 식으로 다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친명 색깔이 더 강화된 건지에 대한 좀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되는 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중립을 지켰지만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원한 법안 상정을 안 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액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게 법으로도 돼 있고 중립을 지켰는데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뇌하는 척하고 하다가 결국은 다 민주당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거든요. 안 올린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이 이제 거의 유력한데 그러면은 그냥 고민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 계속 앞으로 지금이야 큰 상관이 없는데 입법 독주에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을 이제 그 투표는 그러니까 재의결 투표 아직 이제 대통령 결정을 안 했지만은 법정 기한까지 지금 고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법정 기한이 22일이거든요. 네. 22일 날 하면은 아마 28일 날 아마 국회 표결이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추진할 법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노란봉투법, 양곡관련 간호법도 지금 줄줄이 재발의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국회가 좀 많이 뜨거울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울 거다. 22대 국회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이제 뭐 개입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개입의 이 기준 뭐 정도에 대해서는 다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한 거 아니다라고 민주당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김준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개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무 개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이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로 갈까요? 사도광산 기류 변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광산, 그러니까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루어졌던 곳이잖아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이제 추진하고 있었는데 기류 변화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도광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군함도처럼 일본의 극우화, 역사 왜곡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데 네. 예전에 금이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일본 에도 막부 시대 때 금고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매장량이 많았다고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그동안 역사에서 되게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보여주려고 했을 텐데 문제는
나중에 여기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중노동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태평양 전쟁 때. 네, 그때는 사실은 이제 금광이 아니라 네. 전쟁 물자, 뭐 굴이나 철, 아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지였는데 예. 일본이 이번에 이렇게 등재를 추진하면서 이런 어두운 면들은 싹 가려버리고 문화유산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 때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꼼수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할 것 없이 다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기류 변화, 우리 정부의 기류 변화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윤덕민 주일대사가 얼마 전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다. 긍정적으로 협력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잘 보도가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잘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윤덕민 주일대사가 니가타현 지사를 만난 다음에 일본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아무리 일본이 이걸 등재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였던 게 네. 우리나라의 반대였거든요. 그렇죠. 심사 자체가 위원국 만장일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중국이 옛날에 난징 대학사를 등재하려고 했을 때 일본이 앞장서서 이거 누구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제도를 만들었었어요. 만장일치 아니면 안 되게. 네, 일본이 그걸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당사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걸 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당사자인 우리가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 진짜 등재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케이 신문에서도 이번이 사도광산을 등재하기가 최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이다라고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적었을 정도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산케이 신문 지금 보도했다는 거죠. 맞아요. 예. 물론 우리 외교부 공식 입장은 일본이 사도광산을 등재하려면 강제동원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역사를 다 표기해야 된다라는 거긴 합니다. 예. 네. 다만 주일대사 발언이 저렇게 나갔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게 지금 윤석민 주일대사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본에선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찻대고 포대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딱 뭔가 왜곡해서 썼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가 7월 21일에서 31일 사이에 네. 인도 뉴델리에서 그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일본이 지금 어쨌든 이거 등재하려고 로비를 다 하고 있는데 로비하면서 야 한국도 이렇게 기류 변화 있지 않느냐 이런 명분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강력하게 뭔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론 보도 요청 아니라면 그렇죠. 이런 말 한 적 없다면. 그렇죠. 참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1년에 일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타이밍에 이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적절한 톤으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이제 논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많이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라인 사태, 네. 이제 야후 라인 사태도 심상치 않은데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설로 대일 저자세 외교 안 바꾸면 제2의 라인 사태 일어날 수도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최근에 대일 외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이렇게 굉장히 좀 후퇴를 하더니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독도 영토관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 9일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언론의 과거사 질문에 인내하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무엇을 어디까지 그럼 인내를 할 것인가 이런 거고 지금 정치권도 사실 다시 한번 한일전 지금 분위기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일본하고의 지금 한일전이 아니라 여야 간의 한일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에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총무상 일본의 지분 라인을 압박하는 그 담당 장관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사실이 지금 알려진 거예요. 마스모토 다케야키 이제 총무상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냐 한일 과거에 이제 뭐 죽창가를 연상하게 한다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창가 시즌 2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 사태가 굉장히 좀 부당하다라는 거는 전 국민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 사태. 예. 뒤늦게 이제 정부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한 거고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대변인은 또 대통령실의 목표가 라인 제값받고 파는 것이라는 기사가 왜 삭제됐냐 이 기사가 이제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그래서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라인한테 네이버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네이버한테 좀 적당히 받고 팔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일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정치권으로까지 이게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라인 사태는 우리 정치권 안에서 뭐 싸우고 뭐 죽창가 시즌 2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경제적인 면을 분명히 냉철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뺏기게 된 상태는 일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동남아 대만까지 다 영향을 줘요. 그 사업권도 다 넘어가는 문제라 이 문제는 냉철하게 경제적인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인터뷰로 자세하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법원 해킹 사실로. 북한이 우리 법원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네,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가 예.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해서 대규모 자료를 외부로 빼돌렸다라는 의혹을 CBS가 작년 말부터 계속 보도를 해드렸어요. 예. 근데 이게 경찰, 국정원, 외부기관 합동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피해 규모는 더 컸어요. 저희가 보도했던 게 한 335GB 정도였는데 이번에 드러난 게 1014GB가 1TB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자료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4.7GB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은 뭐 개인 금융 정보 같은 어떤 민감한 자료들을 담고 있었는데 외부로 전송된 게 1014GB인데 이 중에서 4.7GB만 특정이 된 거니까 나머지 1010GB는 무슨 자료가 나갔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법원행정처의 문서라고 하면은 어떤 개인 간의 뭐 송사라든지 이런 소장이라든지 이거 다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정보 보안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 나간 자료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지 알 수 없는 자료들 중에는 정말 대기업 사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산업 자료들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것들, 심지어는 국정농단도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아니 그런 큰 사건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개인 간의 어떤 송사 관련된 내용들까지 넘어가면 이걸 북한이 돈 벌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팔아버리면 그렇죠. 예. 그건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그 정보는 이미 넘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보이스피싱 전화 왔을 때 그냥 저 김광일 씨 몇 번 김광일 씨죠라고 묻는 거 하고 어떤 지금 송사 걸려 있는 김광일 씨 맞죠? 여기 법원입니다. 이게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유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법원이 늑장 대응했다는 게 지금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게 작년 11월이었거든요. 근데 법원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북한인지도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발뺌을 하면서 연말쯤에 경찰에 수사를 맡겼었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작년 2월에 이미 대법원이 악성 프로그램을 탐지했었고 4월에 그 공격 주체가 북한 라자루스라고까지 내부 문서에까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놓고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커졌고 경찰에서도 수사 시점이 너무 늦어서 유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까지 엊그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 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해킹이 100%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대처를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대법원 내부에서도 뭐 비밀번호를 뭐 123 QWE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를 했던 것들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맨 윗줄 그냥 쭉쭉쭉쭉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다는 거예요. 패스워드 뭐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해놓고 있던 어떤 문제들이 지금 계속 조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보안 관리를 해도 사실은 정보 유출이 있는 세상인데 너무도 허술하게 법원이 좀 믿기지가 않아요. 1014GB인데 이게 A4로 하면은 26억 장이에요. 와. 26억 장인데 지금 그 중에서 경찰이 파악한 거는 4.7기가니까 앞으로 남은 1009기가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느냐. 전체의 95% 뭐가 들었느냐 알 수도 없는 거. 99.5입니다. 95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이미 다 어떻게 나갔는지는 흔적만 확인이 된 거지 내용은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법원의 안이한 이제 그 사이버 보안 인식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요즘 전산망에서 행정부 정산망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노후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뜯어 고치는 리뉴얼이 한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거 만든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이거를 땜질하는 식으로 계속 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됐다는 얘기가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맨 처음에 법원 행정처 전산망에 침입해서 악성 코드 심은 게 2021년 1월이에요. 예. 그럼 벌써 3년 더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22년 4월에 수법이 더 과감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북한이 자기들이 빌린 서버에 이거를 전송을 하다가 여기가 워낙 허술하니까 야 그러면은 미국의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버 하거든요. 아마존 서버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존 서버에 보냈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한번 다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